그런, 저희가 향후에 설계할 에이전트 OS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 장기간의 메모리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걸 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를 온 디바이스로 로봇 같은 데 탑재를 시킨다고 하면 로봇이 전날 배운 작업을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날 숙련곡이 돼서 막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인간이 그 작업을 다 주입을 해놨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이 AI 시대에 필요한 어떤 핵심 역량 중에 음,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점점 더 인간은 사고를 안 하는데,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AI에게 대체되기 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고를 더 깊게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저는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6년 저희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 72시간 동안 그 100개가 넘는 공공 오픈 소스 저장소에서 500개가 넘는 커밋과 130개가 넘는 풀 리퀘스트 브랜치를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트위터 그리고 뭐 링크드인 여러 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개발자분을 모시고 그 사건의 전말과 또 그 사건이 가져다 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개발자분을 모셨습니다. 나정아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간단히 좀 자기소개와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아직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오늘 본격적으로 또 그 지난 저희가 촬영을 그 오로브로스의 이재균님을 모시고 좀 촬영을 했는데, 또 나정환님께서 오로브로스의 또 메인테이너이시기도 하셔서 오늘 오로브로스에 대한 또 지난번 시간에 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기소개와 그때 일들에 대해서 좀 시간 순으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리베타라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제 CTO로 일하고 있는 나정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업은 이제 웹소설 번역해서 북미 시장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웹소설만 번역해서 파는 게 아니라 웹소설을 번역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이제 AI를 사용을 할 텐데 어느 정도 그 AI 번역에 대한 어떤 하네스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웹소설이 되게 다양한 IP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핵심의 소스이거든요. 예를 들어 웹소설을 통해서 그게 웹툰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웹소설에 대한 어떤 핵심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캐릭터 챗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IP 라이센싱 사업에서의 어떤 핵심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 웹소설을 통해서 그 핵심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기반 메모리, IP의 어떤 기반 메모리를 구축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itHub 관련해서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건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4월 16일부터 18일이었죠. 제가 그 전부터 원래 이제 오픈 소스의 풀 리퀘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고쳐주세요. 당신의 이제 공개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픈 소스의 취지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개를 네. 해가지고 더 빨리 개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이제 오픈 소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유명한 오픈 소스에 기여라는 걸 합니다. 컨트리뷰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그걸 제가 찾았어요. 라는 게 이제 개발자의 어떤 한 포트폴리오가 여태까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명한 라이브러리의 컨트리뷰터가 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큰 라이브러리에 내가 컨트리뷰터다. 내가 그 건물을 짓는데 좀 기여를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건물에 이 설계도가 좀 틀렸는데요? 가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거를 AI한테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딱 이제 답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딱 봐도 내가 잘못됐는데 라고 AI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 뭐 구글에서 운영하는 구글 ADK 아니면은 정말 정말 유명한 이제 인프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인프라 중에 하나인 뭐 쿠버네티스 아니면은 언어 모델들 관련된 이제 뭐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즈, 뭐 올라마, VLLM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만 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달린 유명한 이 라이브러리들인데 거기다가 이제 100개 넘는 라이브러리에 500 커밋 정도를 제가 72시간 동안 쏴서 이제 그 너무 많이 쏜 걸로 이제 정지를 먹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정지는 풀렸고요. 이 정지 풀린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이야기를 저도 그 시그리드 그 진영님의 트윗을 보고 알게 됐는데 사실 그 진영님 사건도 그렇지만 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게 좀 음, 기존에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던 작업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단 3일 동안 500개가 넘는 커미가 이게 풀 리퀘스트만 130개를 넘게 그리고 그것도 되게 우리가 다 알 법한 만한 그런 어떤 저장소에다가 요청을 하시고선 또 그중에 또 머지도 된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어떤 개발 방식 그리고 아무리 AI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뭔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받아들이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음, 또 머지해 주진 않다 보니까 근데 또 그것도 음, 통과를 했을 정도면 그 수준이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제 이번에 정아님 사건과 진영님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사고의 변환이 좀 한 번 더 또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 하네스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물론 저희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음, 뭐길래 이렇게 기존의 AI가 대단했던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엄청 큰 일들을 지금 이 개인이 이렇게 좀 이뤄내고 있는지 좀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쭉 이어서 어,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면요. 일단 이제 시그리드 님이 이제 저를 좀 이제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그냥 이 사건으로 이제 정지가 됐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 시그리드 님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이 링크드인에 이제 글을 썼던 거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부랴부랴 번역을 해서 이제 X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조회수랑 반응을 얻어가지고, 그게 운 좋게 이제 깃허브에서 관리자 분이랑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온라인상에서 키보드 배틀을 좀 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게임 같은 거 정지되면은 운영자가 잘 풀어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보통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원칙상 그런 거다 아니면 뭐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회피하는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런 답변들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깃허브의 어떤 커밋이랑 멀지 개념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여태까지 기존 AI가 도입되기 이전에 개발자들이 하루에 한 20에서 30 커밋 정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 정도 하는 게 이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72시간이니까 한 3일 정도죠. 3일에 500커밋을 쏜 거니까. 근데 500커밋이 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각각 다 다른 라이브러리였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인간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잘 나눠가지고 업무의 어떤 가속화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건물의 설계도가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멀지를 그 설계도가 그러니까 내가 제출한 어떤 수정된 설계도가 옳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 번의 리뷰를 거쳐가지고 이게 옳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든 과정이죠. 대부분은 이제 뭐 반려가 되기도 하고요. 거절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 멀지 레이트인데 이거는 사실 와, 그 전문가가 하면 이 정도 멀지 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멀지 관련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당연히 뭐 저는 이제 라이브러리 한 네다섯 개의 메인테이너이기도 하지만 각 라이브러리들이 뭐 별이 한 2만 개, 3만 개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름 이제 자랑을 하자면은 컨트리뷰션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스케일 되는 거랑은 또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이제 그 깃허브 사건을 좀 이어서 다시 이제 추가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이제 개발자랑 이제 키보드 배틀 뜹니다. 이제 개발자가 이 깃허브의 그 담당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풀 리퀘스트를 나중에 올린다. 뭐 이런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에티켓이 있었나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슈라는 거는 아, 이거 설계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먼저 건물의
관리인한테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서 이 설계도를 고쳐도 될까요? 라는 거를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오픈 소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일단 내가 봤을 때 이거 틀렸는데 설계도 일단 이거부터 고쳐줘. 그러니까 고쳐줘에 해당하는 게 이제 PR이거든요. 그 PR부터 마구마구 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모순된 점이 있었던 거죠. 오픈 소스라는 거는 그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인데, 아니 그 담당자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허락부터 먼저 받아라. 그게 먼저다. 너는 먼저 PR을 올려서는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아니 누가 그러면은 오픈 소스를 하느냐? 메일로 보내서 허락을 맡으면 이거 도대체 이게 오픈 소스가 맞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설전이 오가다가 결국 이제 제가 좀 합법적이라기보다 그냥 속도가 너무 빨랐을 뿐인 거죠. 그 올린 TR들의 내용 자체는 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지가 이제 다시 풀리게 됐는데 풀리게 되면서 이제 담당자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깃허브이 그냥 코드만 던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의 합의가 필요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어떤 그레이 에리아,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 깃허브에서의 어떤 오픈소스 기여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AI만 던질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합의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하지만 이제 AI가 코드를 짜고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도는 굉장히 스케일이 됐어요. 이게 좀 격한 말로 표현을 하면은 보안 문제랑 어떤 코드의 문제점을 잡는 문제는 AI가 이제 너무 잘합니다. 음,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까지 음,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케일이 되는데 이 오픈 소스가 아직 거기에 준비가 이제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슈를 하나 올리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오가고, 설계도를 그럼 이렇게 고칠까 해서 설계도를 고치자에 대한 게 한두 개씩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또 반복적인 리뷰가 올라가고, 그 과정들이 한 달, 두 달까지 이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며칠 만에 벌어집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유명한 라이브러리 있죠. 유명한 되게 앞서 언급드렸던 구글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이슈랑 PR이 1,000개, 2,000개씩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걸 다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사람의 속도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점차 이제 리뷰 봇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올려줘라는 요청을 하면 그거를 AI가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걸러내고, 한마디로 이제 그 설계도에 저점을 올리게 되었다. 뭐 음,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는 사람이 봐야 돼요. 그게 타당한지. 근데 이제 그 타당한지 보는 데까지는 AI가 밀어 올려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음, 저는 그 깃허브 담당자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코드 자체는 되게 그러니까 스케일이 돼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는 되게 정적이고 선형이거든요. 그 속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그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많이 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약간 요즘의 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어떤 시스템 체계를 이 AI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모순 아닌 모순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오늘이 이제 5월 1일인데 오늘 네. 그 사이오닉 AI의 고석현 대표님 영상을 올렸는데 그 고석현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게 그 이번에 박진영님의 클로드 코드의 이제 클린룸 그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게 음, 정당한지 정통한 개발자분들은 약간 이것도 불법이다. 약간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반면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그 클로 코드로 전환을 했는지 저는 그 단기간에 이 많은 그 코드를 변환하는 작업도 되게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을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그게 가져다 주는 저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 시대 과연 기존에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봤던 관점들이
과연 음, 지금의 통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제도가 사실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지금 이슈로 거론되고 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건도 딱 거기에 너무 이렇게 정면으로 좀 부딪히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클로우 코드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뭐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여러 연사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 디벨로퍼 분들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제 제가 하나 유일하게 동의하는 점이 있었다면은 클로우 코드 사태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 뭐 두세 시간 만에 50만 줄이 넘는 클로드 코드의 원본 소스가 그대로 그냥 코팅이 돼가지고 다른 언어로 다시 작성이 된 사례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례에 있어서 사실 뭐 잘했다고 할 수 없죠. 뭐 그거에 대한 저작권이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말씀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공감이 됐던 얘기 중 하나는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를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글도 되게 링크드인 이런 데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점은 그게 옳았냐 그르느냐를 판단할 환경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음, 표현에 되게 동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 정도 사건을 생각하고 근데 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나 잘 굴리느냐가 이제 AI 시대의 어떤 엔지니어의 역량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이 사건은 사실 되게 시사점이 있죠.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사실 시스템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반응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도 이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트위터 이런 데서. 근데 이제 동의하는 지점은 이제 그런 거죠. 어쨌건 간에 마차에서 이제 기차로 넘어왔습니다. 기차는 달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사건에 어떤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걸 썼는지 이제 이제 X에 올리신 걸 봐서 알고 어떤 또 메인테이너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각자의 정의하는 개념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한님이 그렇죠. 생각하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번 이 엄청나게 많은 풀 리퀘스트와 이런 작업들을 어떤 하네스를 통해서 작업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깊게 설명하자면 정말 하루 종일 설명할 수도 있고 끝도 없는 얘기라서 이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손을 안 대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내놓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게 뭐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맞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현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제한된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좋은 방법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유튜브를 하실 때 이제 영상 편집이 막 귀찮다.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집에 관한 뭐 하네스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영상 편집에는 어떤 A, B, C, D 단계가 있으니까 A라는 단계는 무슨 무슨 모델을 쓰고 B라는 단계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C라는 단계는 어떻게 해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개입을 줄이고 이게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완전히 이제 자동화가 돼서 와 이렇게 딱 나오면은 그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구나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아마 대부분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건드려 보신 분들은 너무나 다 동감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음. 그렇게 됐으면 벌써 떼부자가 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요점은 이겁니다. 현실의 문제들은 단일 최적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작업만 반복하게 한다. 그거는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기존의 뭐 어떤 코드로도 풀립니다. 뭐 예를 들어 매크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작업만
반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 이제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한 거는 그런 특정 상황에 최적화된 방법 외에도 이제 여러 일반화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갖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더 세분화해서 보는 게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전문가가 이제 만들어 놓은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튜브 편집 파이프라인도 하나의 되게 전문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 하네스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 사실 개발자분들도 이걸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둘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네스가 하네스와 파이프라인.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사실 현실의 문제들을 풀 때는 그것들이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편집 파이프라인이 ABCD가 있을 거고요. 근데 A에서 나오는 산출물이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 형태라고 쳐봅시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그 썸네일 제목 짓는 거를 AI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한 30개, 40개 뽑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썸네일에 대한 제목, 그리고 내용, 그거를 평가를 할 때 사람이 아니라 AI가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자동화할 수가 있을까요? 하면은 어려운 문제죠. 그쵸.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게 성공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인간 전문가는 물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성공 조건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말투로 써라. 어떤 뭐를 참고해서 무슨 전략으로 해라. 하지만 그게 상황이 다 다르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음, 썸네일 제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화가 안 되고 그런 어떤 전문가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썸네일 제목을 짓는 것조차 사실 인간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 썸네일 제목을 짓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 하네스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거죠. 이런 음, 단순한 태스크조차 사실 어, 하네스라고 불리려면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사실 너무나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거 이제 깃허브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저도 이제 당연히 깃허브 오픈소스 기여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있었을 거고요. 뭐한 12단계, 13단계 이렇게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저는 사람이 개입할 부분과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음,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에만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 스케일업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아주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찬가지 좀, 그런 겁니다. 뭐그 유튜브 썸네일도 사실 사람이 지어야죠. 그쵸. 뽑아달라는 거는 AI한테도 지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마 AI한테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음, 후보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 자료 조사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것만 딱 몰아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다면은 아주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병렬로 세션을 한 3, 40개씩 띄웁니다. 3, 40개씩 띄운 다음에 이제 뭐 A부터 Z까지 제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 파이프라인에서 사람이 필요 없는 부분은 AI한테 쭉 자동화를 시켜서 뭐 스크립트를 쓰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래밍을 하든 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방식을 쓰긴 했으나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어떤 PR을 올릴 것인가 음, 그리고 그 PR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리뷰나 어떤 봇들의 반응 그리고 뭐 어떤 그 라이브러리의 메인테이너라든지 반응이 이제 댓글로 적힐 텐데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 제가 했습니다. 음, 근데 그게 사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멀지 확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음,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미 AI가 너무 저는 잘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조금 더 이제 개발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낼 때, 어떤 뭐 파이프라인에서 뭔가 결과물을 낼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검증을 안 시키고 그냥 냅다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AI 시대에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에서 예를 들어 뭐 마케터가 일을 한다. 그럼 마케터가 AI로 대충 조사를 하고 그냥 그 결과를 그냥 뭐 다른 사람이든 개발자든 뭐 CEO든 이렇게 그냥 그 되게 퓨어한 형태로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가 제대로 보긴 한 거야? 너가 해석을 한 거야?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이 PR을 올릴 때도 똑같이 됩니다. 그냥 그 코드만 보고 AI한테 시켜서 이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해서 지적을 해주면 AI가 뭐 하면 10개, 20개, 30개씩 뽑아주죠. 근데 그 음. 내용 대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그것들을 실제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그런 단계를 넣은 거죠. 이걸 실제로 로컬 포크라고 해가지고 내 로컬 저장소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복사를 해와서 실제로 그 버그 케이스에 대해서 버그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 버그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만 그런 검증 단계가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그 검증 단계가 사실 비단 개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AI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있어서 검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덜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 중 한 단계라고 지금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GitHub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좀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좀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좀, 이거 각기 느끼는 어떤 그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이야기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좀 내리는 결론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히 OMX와 OMC 제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 예찬님 나오셔서 그 예찬님이 만드셨잖아요. OMX, 네. OMC와 특히 또 우로보로스의 메인테이너라고 좀 알려져 있으신데 이 세 가지의 하네스를 좀 주력으로 좀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신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주력이시라면 또 약간 선택의 기준도 또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좀 딥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일단은 이제 OM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래됐죠. 한 세네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초창기부터 제가 이 라이브러리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초창기부터 제가 붙여서 이제 메인테이너가 된 케이스인데 OMC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실행단에서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왜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깔고 쓰세요라고 너무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 설치하고 아무 말이나 적으면은 자동으로 OMC가 그 명령을 분해를 해가지고 작업을 또 해줍니다. 저는 이제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삼성 핸드폰이나 아이폰을 고르는 거는 마치 뭐 코덱스를 고르는 거다. 뭐 클로드 코드를 고르는 거다. 제미나이를 고르는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게 하드웨어적인 접근이죠. 근데 그 하드웨어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아이폰을 쓴다고 해도 사파리 브라우저가 불편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그 안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기기의 성능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게 이제 OMC, OMX, 그리고 이제 우르보로스 라이브러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정품만 쓰면 그래 뭐 작업은 할 수 있죠. 사파리로도 웹서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우저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쓰면은 되게 또 많은 기능이 있다는 거를 또 아실 겁니다. 뭐 크롬 익스텐션도 있고요. 뭐 크롬에 무슨 기능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OMC랑 OMX가 사실 같은 결의 라이브러리인데 OMC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크롬 브라우저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이고요. 소프트웨어 하네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MX는 이제 코덱스에서 작동하는 라이브러리인데 저는 둘 다 씁니다. 저는 클로드 코드 쓸 때는 OMC 쓰고 이제 코덱스 쓸 때는 이제 OMX 씁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OMX를 주로 썼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라이브러리를 잘 몰라도 쓰다 보면은 자동 라우팅이라는 걸 시켜줍니다. 내가 뭐뭐를 해줘라고 했을 때 그 내부에 되게 모호한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설명들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쪼개서 여러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해서 그 서브 에이전트로 하여금 작업을 시켜서 그 작업이 어쨌든 끝까지 강력하게 완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몰라도 되게 설치해서 쓰는 거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OMC, OMX는 그런 실행단에서의 강력함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근데 이제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는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실행단이 아니라 계획단에서의 어떤 강력함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OMC, OMX가 우로보로스를 이미 반영을 했어요. 딥 인터뷰라는 기능이 이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네. 뭐냐면은 우로보로스는 계획단에서 이 소크라테스식 이 말이 참 어렵죠. 좀 더 이제 어려운 말을 할 건데요. 변증론적 사고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과거에 그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던 방식을 차용을 해서 이제 인터뷰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반론으로 답을 하지 않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반문을 함으로써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원래 질문자가 했던 질문에 대한 모호함을 더 밝히고 찾아내서 답변을 하는 방식의 어떤 철학적인 담론을 이제 펼쳤던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그 방식이 이제 우르보로스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보로스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방식이 뭐 말은 어렵죠. 근데 실제로 AI한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너무 잘 알려주니까요. 우르보로스도 써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리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뭐 인터뷰 1번 해가지고 뭐뭐뭐뭐 해줘라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 중에 알고 보면은 사람의 언어라는 게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 모호함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해소시켜주기 위한 추가 질문들을 계속 20곡의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20곡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점차 모호성을 낮춰가고요. 모호성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플랜을 짤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로드 코드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한 세션에서 우리가 플랜을 짜달라고 AI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플랜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션 안에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플랜을 위한 더 플랜, 굉장히 더 큰 플랜에 대한 내용을 짜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GitHub 이슈라는 걸 통해서 이 플랜들을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냐면요. 이 코드 작업을 하다가 플랜을 짜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플랜을 이슈로 정리를 해서 내가 보기 쉽게 해달라고 합니다. 뭐, 이 GitHub 이슈가 아니어도 돼요. 뭐, 노션이나 뭐 옵시디언 이런 외부 지식 툴도 좋고 메모장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단지 그 지식을 제가 이제 GitHub에 외부화하는 거를 이제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이슈가 네다섯 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럼 그 이슈들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뭐 좀 테스트가 더 필요해.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이슈를 다시 긁어와서 뭐 다른 세션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기존 세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더 프레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슈가 네다섯 개면 좋아요. 근데 어떤 작업들은 이슈가 4, 50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작업은 이슈가 200개, 300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00개, 300개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짜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 세션 내에서 불가능해요. 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로보로스는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어, 왜 가능하게 해주냐면은 사람이 갖고 있는 플랜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더 작은 단위의 플랜들을 만들고 그 작은 단위의 플랜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뭐 이슈화를 하던 아니면 외부에 또 정리를 하던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건 되게 개인적인 이름입니다만 저와 이제 동거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물리학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물리학 문제를 풀려고 이제 우르보로스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한 4, 50번까지 하세요. 굉장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수준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단 개발자뿐만 아니라 뭐 연구자도 그렇고 일반 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그런 큰 단위의 질문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정리하고 내가 그 질문들 속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그 찾아 나가는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고요. 그 사실 뭐 하나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관리하고 계신 이제 재균님이 이제 어저께인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셨어요. 우르보로스 인터뷰를 라이브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진영님하고. 그 라이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뭐 자동차 카트라이더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이제 다 짜고 그 우르보로스의 555 런이라고 해가지고 우르보로스의 실행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플랜을 끝까지 실행해 달라고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행해 놨는데
코덱스에서 그게 9시간 동안 돌아가는 겁니다. 안 멈추고. 그러고 9시간 뒤에 카트라이더 게임이 나왔어요. 어, 그게 너무 놀라운 네.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로보로스는 사실 그런 실행단에서도 그 작업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가게 하는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아주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랄프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대회냐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노트북만 이제 놔두고 엔터만 쳐놓고 한 네다섯 시간 쉽니다. 놀아요. 이제 막 커뮤니케이션 하고 막 하면은 그 뒤에 결과물이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노트북을 건들지 않는 코딩 대회였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서 이 대회 1회차에서 이제 재규님이 이제 우로보로스를 활용을 해서 우승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 8시간 동안 이제 세션이 돌아가서 또 되게 재밌는 프로덕트를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우로보로스가 비개발자가 쓰시기에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AI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를 정제를 하고 그 인터뷰 내용대로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 굉장히 강력한 라이브러리니까 사실 비개발자인 분들이 어떤 프로덕트 POC를 만드는데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너무 강추드립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우로보로스가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리텐션은 굉장히 높은데 고객 이탈은 적은데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이참에 좀 홍보도 붙여서 하고 어, 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 게, 이게 기존 뭐 클로드 코드나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진행하다가 뭔가 생각보다 이게 뭐 그 사람이 대답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코덱스가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 끊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뭐 OMX로 할 때 이거를 또 예찬님도 또 되게 훅으로 계속 그 막는 어떤 그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음, 우르브루스에는 또 어떤 그 장치가 있길래 이렇게 8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그 플로우를 만드셨는지도 궁금하고, 이 정도 돌아가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비용은 글쎄요. 사실 비용은 많이 깨지죠. 많이 깨지는데 이제 구독을 잘 활용을 하시면 코덱스 구독은 되게 넉넉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너무 이제 그 비용 대비 엄청난 아웃풋을 저는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사실 병렬로 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로보로스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MCP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보통의 이제 뭐 클로드 코드라든지 뭐 코덱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작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클로드가 뭐 엑시 코드 1 이러면서 막 작업을 계속 멈춰버리고 사용자 대답을 이제 요구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실 클로드 코드나 이런 것들이 다 의도를 해서기도 하지만 이 정말 장시간 세션에서 그 8시간씩 돌리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많이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이제 우로보로스는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은 그러면은 그 장시간 세션에서도 이 장시간 작업이 멈춰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장시간 세션에서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 필요했어요. 그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MCP가 그 답이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이 MCP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외부 플러그인 같은 건데요. 이게 세션을 시작할 때 같이 로드가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상태 관리 세션이라는 거죠. 이 MCP가. 그래서 그 MCP가 상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도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을 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규님 나와서도 계속 왜 요즘에 스킬이 주력이 되고 있는 그 얘기를 하셨군요. 시점인데 왜 MCP를 착안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가 그 얘기를 드려서 그 부분에 음,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게 장시간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근데 생각보다 제가 놓쳤던 그 MCP의 순기능을 놓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 작년에 25년도 한 해는 거의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각광을 그쵸, 받던 그쵸. 시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 올해 효율 초까지만 해도 1, 2월까지만 해도 스킬이 굉장히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 이제 또 죽었어요. 한 4, 5월 되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왜 컨텍스트 과부하하는 방식으로 되게 MCP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요즘에 한동안 스킬이 급부상하면서 약간 지양하는 좀 추세였는데
있는데 또 뭐 방법론적으로 따지면 또 MCP만 한 게 또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약간 그 MCP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모르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우르보로스라는 그 하네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고, 좀 이런 그 하네스들이 또 굉장히 많지만, 그리고 되게 기여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그냥 나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약간 네. 요런 것도 좀 그냥 번외로 좀 약간 궁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요.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것도 많긴 한데, 저도 그냥 이제 완전 엔지니어고, 이렇게 막 홍보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음, 사람이라서, 홍보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만든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좀 더 이제 널리 바이럴이 되면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음, 어쨌든 제가 한 그런 외부 오픈소스의 메인테이너로 있는 거는 이제 OMC, OMX, 그리고 이제 오로보로스 이렇게 요새는 주로 오로보로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 그 외에도 어떤 저의 개인적인 회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따로 MCP 서버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전부 다 그 직장이나 어떤 그 관련된 것들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오픈 소스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소스에 주로 기여를 하는 이유도 사실 1차적인 거는 뭐 제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당장 닥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 라이브러리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없어. 그럼 이제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그 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그 시간 써서 또 토큰 써서 저런 작업들을 저렇게 하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요즘에 보면은 아까 전에 뭐 되게 기여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도 만들어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피터 스테인버거도 저도 안 유명할 때부터 저랑 이 트위터에서 쪽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그 정도까지 유명해지실 거라는 좀 생각을 못 했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부지리로 딱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맞아요. 계속 어떤 하다 게 하나가 보니까.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여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뭔가 본인만의 또 인사이트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오픈 클로 같은 또 서비스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재균님 같은 음, 경우는 에이전트 OS를 지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음. 약간 그런 쪽으로도 우르브로스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사실 에이전트 OS라는 용어도 좀 생소한데 좀 그런 굉장히 생소하니까. 예, 그런 시장들이 이제 좀 많이 계속 등장하는 것 같고 또 그 음, 앞단에서 또 빠르게 또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그런 걸 보면서도 진짜 이게 뭔가 생각보다 이전에 AI가 뭔가 대단하다는 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뭔가 선을 정해놓는 것 같아요. 이 이상은 얘가 하지 못할 것 같아. 할 수 음, 없어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얘를 쓰다 음. 보니까 그 가두리 안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걸 깨시는 분들이 자꾸만 이 하네스들을 만드시고 계신 거 아닌가. 뭔가 이게 불편하니까 내가 뭔가 이거를 한번 깨서 넘어보겠다. 약간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거에 막 유튜브에서 인터뷰했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예,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또 이번에 오모콘 그 두 번째 행사까지 또 거기 많이들 참여하시고 연사로도 또 참여해 주시고 하면서 되게 굉장히 요즘에 진짜 한국이 사실 저는 좀 약간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중국 모델들이 워낙 급부상하고 있고 관심도가 폭증하고 있고 음, 막 그냥 모든 걸 다 오픈소스로 이게 미쳤나라고 할 정도로 막 오픈소스로 그냥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시점에 되게 약간 한국은 지금 뭔가 사실 네이버도 뭔가 딱히 뭔가 내놓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나마 LG나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종종 나오고 그 외에는 사실 카카오도 좀 아쉽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뭔가 지금 음, 약간 생태계 자체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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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모델,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되게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저희 국내 LLM이 사실 뭐 국가 주도의 어떤 LLM이 필요하다는 거는 너무 공감을 합니다. 취지 자체는 너무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프론티어에 있는 회사들이 너무 빨리 그 이상을 앞서서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문제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지만.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 OMC, OMX 이런 걸 소프트웨어로 이제 빗대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한국이 되게 저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맞아요. 끝단에서 정말 이제 굉장한 라이브러리들 만들어내는 빌더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사실 뭐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정부가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면은 이게 국가 경쟁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괜찮은 오픈 소스들이 특히 또 이 한국에서 개발한 이런 오픈 소스들이 있다면 좀 알리고 사실 근데 한국만 알려도 시장이 꽤 크거든요. 사실 한국이 그렇죠. 지금 사실 기여하는 어떤 AI 사용성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대로 아 그래 모델은 약간 우리가 좀 사실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데 사용성이나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결코 뒤처지지 않다라고 좀 느끼기도 하고 그걸 또 진영님께서 요즘 거의 약간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막 행사도 굉장히 음, 많이 오시고 그런 사실 지금 진영님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아는 그쵸. 주류는 뭐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레그 개발자, 아니면 뭐 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전문가, 뭐 약간 이런 분들 이미 약간 저명한 그런 분들이셨는데 지금은 사실 모르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언더독의 반란인 거죠, 한마디로. 네,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이 씬에서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좀 계시고, 이제 유명해지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아, 진짜 이런 분들을 빠르게 소개해서, 또 진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영어로 콘텐츠를 만드시고 계시고, 저는 요즘에 예찬님 이후로는 사실 저는 이제 팟캐스트 편집을 제가 거의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음, 제가 이제 그 자막 때문에 편집을 음, 다, 물론 이제 AI 도움을 받지만, 그 영어 자막까지 넣어서 좀 컨텐츠를 글로벌화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또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가 또 되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정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내가 써야 되다 보니까 불편해서 내가 풀리캐스트를 올리는 것처럼 맞아요. 제가 이분들을 모심으로써 결국에는 제가 소비자거든요. 음,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 툴을 더 알게 되고, 전 사실 예찬님 오시기 전부터도 OMX 굉장히 쓰면서 계속 좀 뭐 어떤 부분이 좀 좋았고 안 좋았던 부분들도 이야기하면서 그 음, 원작자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의도가 있죠. 그거를 깨닫다 보니까 더 잘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우르브루스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이걸 알려야 돼. 알리면서도 저도 너무 제가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상이 당장은 조회수가 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한 1, 2개월 뒤면은 예, 엄청나게 이 컨텐츠가 그러니까 더 다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아유, 사실 막 하입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진영님도 이렇게까지 저는 막 유명해지실 거라는 생각을 물론 너무 대단하다는 건 알겠지만 막 네. 뭐 하이비 왜 이렇게 불러오실 줄은 몰랐는데 뜨기 전에 저는 이제 장투를 하거든요. 장투. 어, 어, 약간 그렇죠. 그 비상장 주식을 이렇게 해서 이게 음, 나중에 이게 상장을 하면 어쨌든 수혜는 제가 보는 거니까 예, 음, 진용님을 그렇게 딱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 지금 하네스 엔지니어링
하고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저는 다 유명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지금 활동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음, 네, 제가 또 우르브루스의 전폭적인 지원자로서 또 많이 또 완리를 있는데 또 기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 제가 그래서 최근에 에르메스의 기본적으로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우로보로스 인터뷰를 하면 또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약간 그쵸. 경량화해가지고 어 약간 그 제가 하는 요청에 대해서 경 음, 그 경도 이게 그, 상중하를 나눠서 음, 좀 질문 수준을 그러니까 질문의 음, 정도를 좀 나눠서 진행하는 음, 방식으로 에르메스를 좀 개조를 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음. 좋더라고요. 예, 그냥 우버버스에서도 사실 그걸 도입해야 되죠. 뭐, 예, 그 질문의 강도를 얼마나 이제 빡세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도 이제 도입돼야 되는 기능 중 하나고요. 저희가 예, 열심히 라이브러리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으니까 네,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 PR을 2, 30개씩 쏘고 있거든요. 와, 멋지십니다. 고치려고. 그래서 제가 재규님한테 아이디어 하나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에는 그 답변을 주는 것 인간이 하는 것과 맞지만 결국엔 그 데이터가 저는 에르메스나 이 오픈클로우의 장점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도 뭐 인피니티 메모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음, 처음에는 인간이 다 대답해야 되죠. 그 대답해야 음, 되는데 결국엔 이게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그쵸. 어떤 패턴을 부착하게 되니까요. 그 메모리를 기억을 하고 그냥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냥 에르메스가 이 우로보로스 인터뷰에 그냥 답하는 시점이 맞아요. 오면은 예, 저는 그게 좀 제가 기대하는 바고 좀 그런 저희가 향후에 설계할 에이전트 OS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장기간의 메모리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걸 더 확장을 시키면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를 온 디바이스로 뭐 로봇 같은 데 탑재를 시킨다고 하면 로봇이 전날 배운 작업을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날 숙련곡이 돼서 막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인간이 그 작업을 다 주입을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식당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그 뭐 서빙 로봇 맞아요, 같은 맞아. 경우는 동선이 아예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동선 정해주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저도 그 재규님의 생각 그리고 정한님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AI가 이제 일은 얘가 하는 거 맞고 코딩을 짜주는 건 얘가 하는 건 맞는데 그 방향성과 그 표준과 그 어떤 그 핵심적인 사고는 인간이 잡아주는 게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AGI가 등장하면 이제 그 또한 이제 AI가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저는 인간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면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다만 인간은 생각보다 AI 시대에 또 한편 AI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동반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점점 생각을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우로보로스나 그 OMX의 딥 인터뷰 같은 플로우가 음, 굉장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어, 우리는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 안에서 놓치는 어떤 질문들이 그 있거든요. 결국에 인간은, 질문을 끄집어내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이 AI 시대에 필요한 어떤 핵심 역량 중에 음,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음, 예. 점점 더 인간은 사고를 안 하는데 사고를 음,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AI에게 대체되기 쉬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고를 더 깊게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저는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저도 초반에 음, 랄프 루프를 썼지만 랄프 음, 루프도 좋긴 한데 그 앞단에서 깊게 고민하는 과정이 뭔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뭔가 좀 약간 존재 이유를 찾는 그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시간에 되게 그 예찬님도 거의 개발에 거의 많은 부분을 그 딥 인터뷰에만 자기가 관여하고 나머지는 다 얘네가 알아서 한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그 재규님도 거의 요키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좀 거기 굉장히 좀 공감해서 그냥 이거 해줘해서 딸깍하는 것보다 뭔가 얘랑 이 깊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우와 진짜
이것까지 됐어. 약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보는 거랑 좀 약간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른 경험을 좀 하고 있어서 예, 그쵸. 오르보로스. 설계단에서 그 내용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의 말이라는 게 모호하다는 걸 사람들이 다 못 알아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 때는 사실상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정말 CEO처럼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CEO가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업무 지시가 굉장히 명확해야 되잖아요. 성공 조건은 이렇고 이 업무를 언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처리해 주세요. 근데 그냥 대충 이거 그럼 개발자가 그걸 잘 해결을 못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가 AI로 치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웹사이트에는 뭐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어떻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라는 거를 인간이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잘 못하죠. 음, 언어가 모호하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 세부 사항들을 다 정할 수 없어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완벽한 설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로보로스는 어떤 걸 해주냐면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놓쳤던 포인트들, 이 개발자가 그 내용을 잘 알아들으려면 대표는 이런 내용들을 그 부하 직원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빈 간극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스무고개 방식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그, 뭐 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터브 이슈로 인해서 좀 기존과,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좀 앞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올해 좀 음. 어떤 일들을 좀 기획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좀 오늘 그 팟캐스트 좀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공격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 제가 만든 파이프라인을 좀 이제 오픈소스로 다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듬는 내용은 있지만 그 오픈소스의 기능 중 하나가 오픈소스 하나를 뭐 물어뜯는 기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픈소스 하나를 타겟으로 잡는다. PR을 100개씩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쓰면은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그렇게 이제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어야 되겠죠. 방패는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이미 전에 나오셨던 예찬님이 개발 과제라고 해서 그 봇을 이용을 해서 OMC와 OMX의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MC, OMX는 되게 재밌게도 이 원래 보통 별이 2만 개, 3만 개가 넘는 라이브러리들은 고쳐달라는 요청이 최소 뭐 100개, 200개, 300개, 뭐 많게는 1000개까지 갑니다. 그렇게 요청이 쌓여 있어요. 인간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리뷰하는 속도를 올린 사람들이 올리는 속도를요. 근데 OMC, OMX는 다 빵개입니다.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 거냐면은 일단 처리해. 그리고 좀 기준을 높게 잡아서 어지간한 건 다 닫아버려. 이런 식으로 에이전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오픈소스의 변화 방향은 앞으로 그런 식이 될 겁니다. 인간 중심의 방식에서 에이전트가 편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에이전틱하게 바뀐다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되게 기밀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OMC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로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 변경사항, 그러니까 이 코드를 고쳐줘라고 했을 때 그 변경사항이 뭐 코드가 300줄, 400줄이 넘어가면 일단 그걸 닫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보통 사람이 고치면 1000줄짜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막 분할해서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걸 아예 닫아버리거든요. OMC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니까 처음에 그게 그 방식이 도입됐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납득이 갔던 점 뭐냐면은 그렇게 나눠서 작은 단위로 코드를 쓰고 고치도록 요청을 해놔야지 에이전트가 그 작업을 잘합니다. 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고치면 1000줄짜리 변경사항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에이전트가 봤을 때 잘 리뷰를 못 해줘요. 그거를 100줄이든 200줄이든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개의 PR로 분할을 해서 각 의미 단위별로 넣어줘야지 에이전트가 그 코드에 대한 판단을 잘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음, 개발 방향은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태까지 인간이 사고해서 올렸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에이전트가 그걸 잘 처리할 수 있게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게 오픈소스의 향후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 오픈소스에서 그러면은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이미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깃허브 사례에서 관리자분이 이미 제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냐면, 내가 요새 깃허브의 향방을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AI를 이용을 해서 PR 풀 리퀘스트를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좀 변경하거나 낮추는 거를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미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방향은 그것들을 좀 더 열어주는 방향이 될 거고, 에이전트가 자유롭게 그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곧과 곧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 우르보로스에도 제가 올려놓은 PR들이 엄청 많고요. 3, 40개 제가 열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봇들이 또 이제 다 리뷰를 하겠죠. 그 리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다 또 이제 반복 리뷰를 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 조건을 명시를 해주고 각 이제 PR들에서 이게 통과할 수준까지, 그러니까 멀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반복 개선을 해달라고 하면은 봇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보스 라이브를 가보시면 봇끼리 싸워서 댓글이 한 20개씩 달려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PR이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은 끝단에서 그 품질 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수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AI가 이미 스케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그 만족할 수준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고 합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게 네. 이제 향후 오픈소스의 방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OMC나 OMX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 닫아. 근데 멀지 할 거는 얘가 자동으로 멀지도 합니다. 근데 멀지 하는데 나중에 휴먼이 다시 들어와서 그게 합당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배포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닫았던 거라도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유용한데 싶으면 다시 열어서 그거 검사 돌리게 하고 근데 그거를 에이전트한테 다 그 사람 판단 직전까지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워크플로우가 AI 시대에 시사하는 방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에이전트가 일하는 방식에 비해서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 코드를 1000줄짜리는 사람은 1000줄짜리 변경 코드를 쓰는데 에이전트는 100줄에서 200줄이 사실 적당해요.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위한 워크플로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엄청나게 큰 막 프롬프트 긴 거를 던져줘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뭐 분할을 하던지요. 에이전트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찬님하고 요즘에 보면은 그 대부분 아예 그 연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규님 같은 경우는 아예 터미널조차 요즘 안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찬님도 나오셔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아예 요즘에 그 터미널에서 작업을 안 하시고 예찬님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좀 쳐내고 계시고 영균님 음, 같은 경우도 아예 CLI를 본인이 이제 쳐다를 안 본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좀 약간 그 오픈클로 등장 이후에 뭐 텔레그램이나 이제 디스코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네. 개발에도 뭐 엄청나게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환님의 워크플로우는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서 좀 그 부분에서 좀 근데 이야기해 주시면 사실 이제 예찬님이랑 연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이 있는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혼자 작업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항상 앉아 있어요. 그래서 디스코드, 텔레그램이 엄청 필요하진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작업 화면에 뭐 한쪽에는 회사 일 띄워두고 한쪽에는 뭐 그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한 오픈소스 작업을 띄워두고 그 옆에는 뭐 다른 프로젝트를 띄워두고 그 옆에는 이렇게 띄워두고 이래서 화면 분할이 정말 그 한때 화제가 됐었던 그 스타인버그님 이제 작업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의 세션을 한 3, 40개씩 띄워놓고 이제 음, 저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뭐 자랑이 아니라 그게 인간에게 정말 그 인간의 집중력이 거기까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뭐 그런 건 가능합니다. 이제 미리 우로보로스 같은 걸로 인터뷰를 해놓고요. 그 하위 작업들을 명확히 명시를 해놓고 저는 이제 이슈화를 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각 성공 조건을 명확히 명시를 해놓고 뭐 체크박스도 다 이제 생성을 하게 하고 아니면 그 이후에 중간 산출물은 어떻게 돼야 되며 그 명확한 어떤 작업 지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진짜 CEO가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 정말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지시가 들어가야지 부하들이 작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AI한테 명령을 시키는 건 사실상 CEO의 비밀을 하는 거라고 보셔도 아, 정말 무방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이 분할이 되면은 그거를 뭐 한 세션에서 세션 8개, 9개, 10개를 띄워가지고 작업 분할을 시켜가지고 다다다다 엔터 하면서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큰 단위에서는 사실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세네 개가 한계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세네 개의 세션이 10개씩 붙는다라고 생각하면은 3, 40개가 가능합니다. 음, 약간 뭐, 이번에 코덱스에서도 그리고 에르메스에서도 오늘 막 슬래시 골이라는 명령어를 하면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르보로스의 런처럼 그냥 끝까지 음. 어떤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 방식으로 많이들도 전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점점 이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사실 오픈클로우도 대박인데 막 요즘에 또 오픈클로우에서 또 많이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은 또 LMS로 좀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고 정원님은 좀 어떤 걸 좀 많이 쓰시나요? 저는 요새 LMS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애초에 제가 다음 주에 LMS 거기 미드업에서 응,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응, LMS를 어떻게 실전에서 쓰는지 이런 것들을 응.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너무 어, 기대됩니다. 개요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응, 우르보로스 런 같은 거를 이제 LMS로 이제 포트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서 이제 재균님이 그 카트라이더를 9시간 동안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세션을 10개를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덕트가 10개가 나와요. 응, 쭉 돌려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응, 에르메스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각 프로덕트에 대해서 기억, 메모리 같은 걸 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LMS 같은 응, 경우는. 그래서 그 각 프로젝트 단위로 기억이 축적되면서 각 프로덕트가 각각 다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 진행 상황도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매니징하는 게 이제 LMS 에이전트의 가장 이제 폭발적인 사용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응, 듭니다. 응.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약간 좀 한국에서 아직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기도 한데도 뭔가 좀 느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막 또 오픈클로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적인 대중적으로는 오픈클로에 대한 관심도가 한 이제 막 좀 생기고 있는데 또 막 트위터에서는 막 LMS가 난리 나고 막 하니까 막 사실 진짜 되게 앞단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되게 저도 뭐 진짜 이 공부하고 있으면 막 또 막 엄청난 것들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근데 감사하게도 또 요즘에 그 시장을 좀 주도하는 게 대부분 저희 한국인 개발자분들이신 것 같아서 예, 좀 진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진짜 기업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사실 정부가 뭔가 지원하기에는 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유, 그렇게 그쵸, 그쵸. 그렇게 가면 진짜 또 판이 또 박혀 있어요. 저는 정부 차원에 가기 전에 기업들이 좀 이런 개발자들에게 좀 투자를 많이 해줘서 이런 행사가 진짜 아니 솔직히 그 실리콘밸리 가려면 진짜 거기 사악한 어떤 호텔료나 뭐 진짜 물가나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뭐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이게 이제 막 불을 지펴놨기 때문에 음. 기업들이 여기 좀 자본적으로 좀 투자를 해줘서 뭔가 이 판을 좀 더 깔아주면 개발자들이 정말 신이 나게 좀 하면서 또 약간 오픈클로나 LMS 같은 엄청난 지금 것들이 좀 이 한국에서도 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 강연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을 때도 벤처 투자자분들, VC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제 열심히 이제 듣고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후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업이고 투자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미팅 일정도 이제 좀 잡혀 있습니다만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VC분들도 이제 점점 마인드가 이 개발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같이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이제 투자처를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음, 어떤 한국의 어떤 빌더들이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투자처도 찾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기업도 포함입니다. 네. 너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올해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음, 뭔가 공격하는 그, 음, 그 레포지터리를 뭐 공격하는 오픈소스를 공격하는 좀 음, 뭐 그 파이프라인을 좀 공개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또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음. 보고 계신 좀 시청자분들에게 뭐 우로보로스 홍보도 좋고요. 우로보로스 앞으로 이런 기능이 나올 겁니다. 그 로드맵이죠. 스포해 주셔도 너무 좋고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LMS에도 이제 그 골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우로보로스에도 이제 곧 이제 오토 기능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뷰도 알아서 AI한테 맡겨버려요. 음, 그러고 끝까지 프로덕트까지 내게. 물론 당연히 처음에는 POC 프로덕트가 안 좋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우르보로스를 에이전트 OS라는 개념으로 이제 단계를 좀 더 승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외부 툴들을 붙일 수 있어요. LMS 같은 걸 붙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물론 POC가 안 좋겠지만 점차 이제 기업을 쌓으면서 아예 그냥 인터뷰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가 GPT한테 뭐 이미지 후보를 10개 뽑아서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을 뽑듯이 향후에는 프로덕트를 한 10개, 20개씩 뽑고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시작해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할 음.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로보로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재균님이 뭐 한 8시간 동안 10개가 나오면은 좀 그건 좀 해볼 만하거든요. 그 10개, 그러니까 열 개 중에 안 걸릴 게 없을 거. 네, 10개 중 예, 10개 돌리면 뭐 하나는 걸리겠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의 어떤 그 개발 방식이나 개발비나 개발 시간보다는 저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그 효율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 데이터가 좀 굉장히 많이 쌓이면 진짜 그냥 얘가 알아서 사용자는 뭐 ENTJ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관련해서 음, 그쪽 방향의 어떤 결과물들을 계속 내놓는 음. 그런 쪽으로 가면은 되게 또 사람들이 오로브로스도 또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로보로스 네. 홍보 덕분에 아주 제대로 하고 가네요. 아닙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장안의 화제인 또 GitHub 이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또 우르브루스나 또 OMX, OMC에서 또 메인테이너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이 그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하면서 PR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머지까지 하는 그런 본인만의 파이프라인을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그 내용을 또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제가 이 어, 영상 고정 댓글 설명란에 정환님의 그 X 네, 댓글 글이죠. 주소와 GitHub 주소도 공개해 주시면 뭐 우르보르스는 당연히 제가 링크를 네, 남겨놓겠고요. 네. 소개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도 하시고 좀 하셔서 더 많이 유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르브루스 또 조만간 또 재규님이랑 두 분이서 같이 셋이서 또 우르브루스 음. 1.0이 곧 나온다고 예, 예, 준비 중입니다. 네, 그거 나오면 좀 한번 모셔서 또 이야기를 자세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초대해 주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